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지연. 이제는 은퇴한 국어교사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칠판 앞에서 아이들과 눈을 맞추던 지난 삶을 뒤로하고 지금은 고요한 아파트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시간을 보냅니다. 제게 남은 하루는 느리고 평화롭고 때로는 너무 투명해서 그저 흘려보내기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평화가 짙게 깔려있던 어느 새벽 인터폰이 요란한 비명을 지르며 정적을 깼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선 듯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도현. 제가 아끼던 제자 박수연의 남편이었습니다. 졸업 후 제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마주했던 그는 언제나 단정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것도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길한 예감이 조용히 가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저 윤도현입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은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잔뜩 긴장한 목소리만큼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찰나 도연의 모습이 어둠을 뚫고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초췌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정장. 그에게서 풍기는 절박함은 새벽 공기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가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불청객의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죄책감으로 뒤섞인 떨림은 단순한 실수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깊은 무언가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감싸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의 얼굴에 난 긁힌 자국을 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거칠게 다투기라도 한 듯한 상처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도연아? 괜찮아. 무슨 일이든 나에게 말해봐. 저의 차분한 목소리에도 그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점차 불길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회사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고 홧김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 그의 시선은 창밖을 향했습니다. 새벽의 어스름이 거치고 희미하게 동이 트는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는 그의 옆모습에서 저는 전에 없던 낯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현관 밖에 세워진 그의 차였습니다. 범퍼 한쪽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하얀 페인트 가루와 함께 핏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얼룩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어제 늦게 귀가하다가요. 정말입니다. 제가 차를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린 도연은 허둥지둥 변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고 눈빛은 진실을 외면하려는 듯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교사 시절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아온 저의 경험은
사람의 눈빛에 담긴 감정과 진실을 읽어내는데 익숙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명백히 거짓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물웅덩이에 빠진 어린아이처럼 위태롭고 절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말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말하지 않는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물을 끓여 도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잔을 받아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불안한 마음을 덜어주려 애썼지만 그의 침묵은 진실을 향한 저의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평소 광고회사의 과장으로 언제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수연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그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의 구겨진 정장과 긁힌 얼굴은 그가 말하는 단순한 실수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불안과 호기심에 사로잡힌 저는 그에게 차 키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순순히 차 키를 건넸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새벽의 어둠 속에서도 그의 차는 수상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차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기둥에 부딪혔을 뿐이지만 범퍼는 단순한 접촉 사고라기엔 심각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하얀 페인트 가루와 함께 핏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얼룩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정말 그뿐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의 눈빛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사 시절부터 수많은 학생들의 눈빛을 읽어왔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죄책감을 느낄 때, 무언가를 숨기려 할 때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거나 동공이 확장되거나 혹은 저를 피하려 합니다. 지금 그의 눈빛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명백히 거짓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가 이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그의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하자 새벽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도로는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 자전거를 탄 사람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쿵.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화면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사람이 자전거와 함께 나뒹구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도연의 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화면 속의 그는 운전대 위에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는 미련 없이 시동을 걸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영상은 더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영상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기둥에 부딪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체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의 행동에 대한 증거를 손에 쥐었다는 사실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는 뺑소니범이야.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너는 그저 당황한 게 아니라 도망칠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의 차가운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떨리는 어깨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왜 제게 찾아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용서받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자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과 비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제자 수연의 남편이 아닌 교사 한지연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알 수 없는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도연의 절박한 눈빛, 그리고 뺑소니, 사고의 충격적인 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명의 교사 이전에, 그리고 수연의 선생님 이전에 양심을 가진 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증거물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넘겼고 도연의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제 신고로 도연은 곧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용서와 선처를 구하는 메시지를 수없이 보냈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선택은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제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자 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실망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에요. 순간 당황했을 뿐이라고요. 블랙박스 영상만 보시고 다 판단하신 거잖아요. 저는 수연의 눈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 남편은 뺑소니범일 뿐만 아니라 더 큰 거짓을 숨기고 있단다. 수연은 제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제가 그녀의 가족을 파괴하려는 악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섣불리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제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도연의 차량에서 발견된 붉은 얼룩은 사람의 혈흔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이면에 더 큰 그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도연의 직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늘 광고회사의 과장이라고 소개했지만 그의 회사 명함에는 투자 컨설팅이라는 생소한 직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회사 주소지에는 낡은 간판에 유령 회사만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도연에게 돈을 투자했다는 몇몇 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도연의 뛰어난 언변과 깔끔한 외모에 속아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렸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도연이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로 접근하여 수백억 대의 금액을 가로챘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그들의 계좌 이체 내역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명단과 금액이 상세하게 기록된 자료는 도연이 단순한 뺑소니범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악용해 사기를 친 파렴치한 사기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뺑소니 사고가 일어난 뒤에 급히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 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고 대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게 직접 찾아온 순간부터 그녀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진실을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는 일이 될지라도 저는 정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수연을 집 근처 카페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대출 독촉장, 피해자 명단, 그리고 유령 회사의 임대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윤도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수연은 봉투를 열어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건 조작된 거예요. 남편이 그런 짓을 할 리 없어요. 절대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남편에 대한 믿음을 쉽게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마지막 믿음이 산산조각 나도록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서 추출한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켜서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차 안의 미세한 잡음과 함께 익숙한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쿵. 아, 이런 괜찮겠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냥 모른 척하고 가자. 아무도 못 봤어. 차 안에서 흘러나온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그가 사고를 낸 직후 그리고 현장을 떠나기 직전에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당황함이나 죄책감보다는 오직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기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끔찍한 목소리에 수연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어.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흐느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배신감과 무너진 삶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의 거짓말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치열했습니다. 도연은 변호사를 통해 뺑소니 사고는 우발적인 사고였으며 사기 혐의는 과장된 것이라며 우울증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도연의 사업에 동업자로 참여했다가 실패한 자들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은행 기록, 그리고 유령 회사의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큰 부상을 입지 않았던 그는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운전자는 차를 세우고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이내 시동을 걸고 달아났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피해자의 증언은 법정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도연의 주장과는 달리 그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치고 달아났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증언이 끝나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그 눈에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증언과 저희가 모은 증거들은 도연의 모든 거짓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도연은 변호사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도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억울함을 외치며 항소하겠다고 소리쳤지만 더는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인 수연조차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희미한 분노와 체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수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에 차 있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가 살아온 길을 바로잡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이미 충분히 힘들었으니 쉬어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거짓으로 인해 무너진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용기를 응원했습니다. 수연은 작은 출판사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출판 계획은 다름 아닌 도연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홀로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지만 가끔 그녀의 출판사에 들러 글쓰기 강좌를 돕습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것은 저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저희가 함께 정의를 지켜낸 기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상처는 저희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진정한 인간적인 믿음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밤하늘의 별이 뜨듯 정의는 더디게 오지만 반드시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의 끝에서 저희가 얻는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입니다. 거짓의 그림자는 언젠가 걷히기 마련이며 그 뒤에 남는 것은 비로소 온전한 진실의 빛입니다.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수연의 뒷모습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로 남은 인생을 함께할 것입니다.